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는 물론 또 국내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이어서 대북 이슈까지 더해진 정치권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휩싸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 설명은 조금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신중 모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한미 간에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한 번쯤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 긴장 완화가 넘어서서 고조됐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여야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름대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을 한다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하튼 간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한의 이러한 일체의 행위가 실은 일어나기 전에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든지요. 아니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베 일본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다. 이 안 속에서 이제 복잡한 방정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당장 뭐 대북 외교가 실패다 아니면은 뭐 아니다를 가지고서 공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여야 공방이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런데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좀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저희가 화면을 좀 보고 이야기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정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7일에 뭐 전국 순회 대장정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 수위를 더 높여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 수위를 높이는 건 좋은데요. 네. 앞서 우리 김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사일이다 아니다라고 아직 단언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단지 처음에 이제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발사체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어. 네. 다시 지금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게 왜 미사일이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탄도미사일은 일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탄도미사일이라면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 꼬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의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사실상의 종전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미사일로 판명이 난다면 그 국면도 대단히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개연성이 있다는 건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당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국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 미사일 이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것까지도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따진지 모르겠고 안보가 절단하니 뭐가 절단났습니까? 아무리 그 야당의 정치 공세, 제1야당의 정치 공세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치 이것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안보 문제를 또다시 어떤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불정적인 대북 정치 결과가 아닌 거죠. 2018년도 1월 이후에 사실 미사일 발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안보가 절단났다고 단정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아무리 뭐 학술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1야당이 또다시 여러 가지 국면이 꼬여 있는데
이거조차도 또 하나 이제 X축, Y축, Z축까지 하나 또 이게 첨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부를 어떻게든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지고 가야지 이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이걸 또 다시 또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목소리만 듣고 왔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좀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고요. 역시나 국방부의 설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청와대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적인 요인보다도요, 저는 맥락적인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이번 5월 4일 날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요, 대한민국을 향한 발사체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분명한 것은 시한을 줬어요. 12월 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예. 이제 북한이 미국에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론 과정을 쭉 보면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걸, 누굴 통해서?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당신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나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명분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간다. 네. 결국 경제는 우리 자생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12월 달까지 정해진 일자에 따라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좀 더 이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정치 세력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오히려 이게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 같지만은 지난 2008년도 6월달 지방선거에서도 한반도 긴장이 돼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안보보다는 평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현재의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밀어붙였을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완급 조절을 하고,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중요한 정보를 정부는 빨리 제1야당한테도 공유를 해야 된다. 정보 공유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 내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때는 이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는 여당도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일단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녹취를 하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화 재개를 이야기하고 또 뭐 남북 간의 군사 합의 파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신중한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북한의 이제 발사체는요, 미국에게 빨리 대화에 응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더 초조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뭔가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리라는 이런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연내로 시한을 설정을 했고, 북한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단거리를 발사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판을 깨고자 했다면 중거리나 장거리를 발사했겠죠. 바로 그걸 미국도 읽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런 게 발사체가 됐는지 뭐 단거리 미사일이 되든지 2017년도 11월 이후에 한 번도 발사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미 비핵화의 교착 국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북한이 일단 내부적으로 초조한 면도 하나 있고, 미국에게 이제 빨리 대화에 응하라는 면도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게 이 협상이 시작된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번도 발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사되고 나면은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화에 응하지 않고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된다면 내년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더 강도 높은 지금 이 저강도가 아닌 중강도 고강도에 도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빨리 그렇게 하기 전에 대화에 응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다각도로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발사체가 됐건 미사일이 됐건 이 네. 발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 다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 문제고요. 비핵화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간단히 뭐 우리 정부가 굴종을 했느니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안보 문제라는 게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많이 악용돼 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국민들이 그런 거 이제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따라서 제1야당도 다른 것들이야 국내 정치는 뭐 공세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요.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부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계속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한반도 정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을 했잖아요. 더 나가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농축돼 있다고 좀 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미국 내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경제 문제가 최고의 우선 가치지 외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역대 가장 지금 실업률이 낮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었던 러시아 스캔들이 밀러 청문회 보고서를 통해서 거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예.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치킨 게임을 한다고 보지만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 비대칭적 치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쥐고 있다고 보는 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푸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움직이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금이라도 명분을 줘라. 이런 식의 북한이 발사체를 해서 그것을 미국을 압박, 그거는 저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네. 이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막당한 카드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다시 호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이런 전략이라는 거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네. 우리는 훨씬 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역시 한미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네.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가 한미동맹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번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화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그 제재라는 게 말이죠. 이 탄도미사일이 제재 대상이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단거리의 경우는요. 그동안 쭉 제재를 안 해왔어요. 예. 이런 점을 하나 이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이른바 KN-52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탄도미사일 경우에. 네. KN-52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추가 제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북 제재를 미국이 다시 이걸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푸틴이라든지 중국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국면은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북한이 그만큼 대단히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키는 미국이 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지고 있는 건데 북한은 어쨌든 이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게 아무리 자신들이 뭐 어떤 그 고난 행동도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식량 난도 그렇고 말이죠. 거의 극한까지 간 상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키를 쥐고 있고 북한이 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만 이 국제사회도 이게 계속 똑같은 이
논쟁이잖아요.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냐 아니면 일괄 타결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신들도 어쨌든 나름의 노력을 했으니까 미국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도 결렬됐던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다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좀 이렇게 콘에 몰린 상황에서 좀 그런 그렇습니다. 이런 도발 카드를 꺼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쏘고 또 그런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 그게 상당히 또 충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이제 물론 정부와 청와대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 만약에 북한이 이제 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을 봤을 때 이건 파국입니다, 완전히. 이건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울 거예요. 네. 무슨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는 한반도 긴장, 국제관계 긴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네.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라는 게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할수록 우리 정부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곤혹스러워져요. 이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런 식의 도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어쨌든 우리와 미국은 계속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전반적인 틀 속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육자회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육자회담의 틀에 자신들이 있기를 바란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건 남한, 북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 영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정식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전국 상황을 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이번 주 수요일이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지금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자유한국당도 우리를 공존협치의 관계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차피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합리적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치 정국의 출구를 뭐 좀 찾아볼 수 있는 시점을 일단 여당의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세 분이 출마를 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분은 이제 김태년 전 정책위 의장이 실은 친문재인, 친이해찬 네. 세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운동권의 전대협 초대 의장을 예. 지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선 의원이고 노웅래 의원은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인영 의원은 최고위원을 지냈고 예.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정책위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대외 협상력을 끌고 갈 수 있는 협상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8일 지나고 나면 이 교착된 상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 협상력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지금 집권당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대야투쟁에 대한 선봉은 있지만 뭔가 좀 변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라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하튼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한 세 가지 초점에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얼마나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야당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지금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금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누가 결국은 교감을 이뤄나가면서 청와대를 설득하고 민주당의 이해찬 원내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마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좀 보는데요. 두 분은 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57년생이고 나머지 두 의원 같은 경우는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이제 변화에 대한 것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아직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역시 대야 협상력에서의 나름대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특출나게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보이십니까? 다들 뭐 나름대로 삼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적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와 지금 이해찬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는 이게 무슨 변화가 오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 쪽으로 뭐 의원들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원내 협상 같은 걸 이제 원내대표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됐으면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대화 관계가 제1야당과의 관계가 워낙 뭐 극한까지 가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풀고서 뭔가 이제 민생 입법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정치적인 쟁점이 있지 않는 법안도 완전히 지금 뭐 올스톱돼 있는 상태잖아요. 임시국회 자체가 지금 뭐 4월 임시국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고 5월 임시국회도 뭐 아주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제1야당 한국당과의 관계를 푸는 게 중요한데 이 뭐 세 후보가 다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친문 주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웅래 의원은 친문에서 좀 비껴나 있고 이인영 의원이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대협의 이제 맏형 세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정청 관계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물론 당정청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청와대보다는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더 강조하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니겠죠.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정청 관계를 많이 중시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 너무 민주당 이 집권당이 너무 이렇게 뭔가 자꾸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은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 그 얘기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 후보가 어떻게 새 후보 중 누가 됐을 때 어떻게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느냐, 청와대와의 관계, 집권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1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후보가 다 뭐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한국당이 어느 후보를 선호하냐 이건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에 모든 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튼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돼서 대여 전략을 잘 짜느냐 문제는 저 둘째로 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당은 일단은 국회로 당장 들어올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장애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슈가 더해지면서 발언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는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발언이 논란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죄 아니냐 뭐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더 과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대표 출신이고 중진 의원인데 이해찬 대표가 뭐래 나는 다음에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 고발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가격한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야 당대표, 전직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발언을 할 때 좀 정제되고 긍정적 언어를 통해서 뭔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그 청와대 폭파 같은 그런 발언은 그건 신중치 못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이것이 결국은 상당히 지지층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줄 줄은 모르겠지만은 중도층에 있는 외연을 확대하는 데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들의 언어는 늘상 얘기를 하지만은 조심 신중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거는 그건 쉬운 정치예요. 좀 더 고도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당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과도한 발언, 적절치 않다는 발언 저도 이제 하기 싫어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근데 대표가 할 말이 좀 있고 원내대표 수준의 말이 있고 대변인 논평의 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만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급 이상이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 적절치 않고 또 하나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가 이 막말이랄까, 망언이랄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당의 그 세월호 망언은 지금도 아직도 뭐 처리도 안 됐어요. 국회 윤리 자문위원회에서도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부적절한 발언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독재 타도나 헌법소 이런 것들도 왜 문재인 정부가 독재인지 설명을 해야죠. 네.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독재이기 때문에 타도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좌파 폭정이다, 좌파 독재다 그러면은 공산당식으로 반복 효과도 아니고 말이죠. 헌법수호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왜 헌법수호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뭐 지지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지자들이 더 피곤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시원할지 모릅니다만 이런 식의 도대체가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는 게 논평할 그야말로 의미도 없는 정도의 발언의 수준이거든요. 네. 본인도 이거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아무리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분들이 한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면책특권하고도 이건 면책특권도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은 방송에 어쩌다 나올 때도 말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그분들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권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근데 이분들이 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말을 네. 이렇게 함부로 해도? 정치권에 같은 요새 시민 그런 아닙니까? 분들 많죠. 국회의원도 네. 시민이고 저도 시민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이분들 그렇게 말을 내질르고 막 이래요. 이건 국민들을 글쎄 이건 저의 추론인데 네. 국민들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야 네. 다 떠나서 정말 각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진짜. 발언에 좀 더 이제 신중을 네.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장외투쟁이 나오면서 또 거친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도 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조기 귀국하면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일찍 귀국을 하면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표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연휴 동안에는 아무 일정이 없다가 아마 이제 연휴가 끝나고 아마 뭔가 입장을 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문무일 총장의 거듭된 얘기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사법적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이걸 너무 이게 뭐 항명이다, 무슨 저기 그 저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일단 그건 뭐 다른 영역의 일이니까 검찰이 지금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 수사 지휘권, 직접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이런 권력을 좀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게 또 너무 많은 권한이 갔을 때 게다가 지금 국정원이 지금 정보 수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려하는 발언이라고 보고 이제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라탄 거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물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검찰과 경찰의 어떤 권한 조정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저항이다,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한 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문 총장 얘기는 굉장히 나름대로요. 그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두 가지에서인데요.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은요. 패스트트랙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거법 내용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공수처법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예. 아니 현직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서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가 보다라는 네. 거를 예. 깨닫겠다는 부분들이 더 큰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할 수 있고 예.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든 형태로 보호돼야 된다고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되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나름대로의 그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점점 관심을 갖게 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정부가 좀 나름대로 너무
검찰 패싱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래도 검찰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뭔가 교감을 이루고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것은 나름대로 검찰이라는 거는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빨리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문 검찰총장이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할 네. 거라고 보는데 네. 그 표명하기 전에 바로 결국은 청와대와 검찰과 나름대로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고 각자 따로 논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2년을 끝내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좀 외교, 경제, 권력기관 개편 여러 면에서 공경에 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충분하게 검찰과의 물밑 쪽에서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정부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문 총장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될까요? 조응천 의원하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일부 의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검찰은 부단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또 왜 이런 얘기를 검찰총장이 하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내에서 어떤 이견이 조정이 안 된 걸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물론 검찰은 검찰대로 할 말이 있어요. 검찰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중립적 기구죠. 물론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만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민의 기본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검찰이건 경찰이건 이 권력기관들, 사법기구들은 시민의 통제에 있어야 돼요. 지금 경찰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 수 있다는 게 문무일 검찰총장의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얘기는 높은 네. 레벨은 검찰도 경찰도 시민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경찰도 정부 경찰이 되지 않게 하고 네. 이러한 장치를 같이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도 검찰이 또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그야말로 항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네. 이제부터 출발 아니겠어요, 논의가? 그래서 이거를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시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 총장이 사퇴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또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리는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실은 있겠죠. 아주 굉장히 면밀히 보면은 문 총장은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말 그렇다면 패스트 트랙 지정 전에 실은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래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그는 엄청난 후폭풍이 오니까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다음에 네. 결국은 330일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문 총장이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당 내에서의 일부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흔들리면 송동명 공수처 문제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공수처 법안도 나름대로 예. 그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자신들의 입장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육책이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연휴 사이에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도 있고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연휴 이후에 우리가 전국 상황 지켜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 두 분께서 하나씩만 좀 뽑아주신다면요. 역시 자유한국당이 어느 수위까지 계속 높여갈지가 관심이에요. 5월 8일 날이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 선거인데 네.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아마 그 시점을 이제 계기로 해서 네. 국회에 들어와야죠. 장애투쟁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너무 잘 알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5월 8일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원내대표 선거 있고 새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제1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제1야당도 그것을 명분 삼아 들어오고 이게 제일 저의 관심입니다. 지금. 네. 예.
명분을 줘야죠. 네.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네. 5월 8일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5월 10일이면요. 문재인 정부 2년이 끝나는 저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교착 상태를 간다는 거는 저는 야당보다는 여당한테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은 넘어서서 명분을 여당이 야당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베풀고 감사할 일이 많은 달인데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